이번 주 이슈입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아마 화요일 정도에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지금 상황이라면 오늘 나가는 게 맞는데 오늘 라이브라, 네. 라이브에서는 이거 이은혜 조연수 사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네. 요건 따로 좀 제가 정리하고 좀 추려봤어요. 특집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것까지만 했고, 이거는 나중에는 결국은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드러난 거, 오늘까지 이 상황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줘서, 막 여기저기서 방송 보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난잡해요. 네, 막 그냥 너저분해서. 그래서 딱 그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좀 머릿속이 깔끔할 것 같아서. 그 중엔 타임 테이블이네요.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보면 2016년도에 이제 피해자 윤 씨하고 이은혜가 만났다고 그래요. 네. 2016년도에. 네. 근데 이제 그 만남의 과정은 지금 이제 윤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났는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물론 이제 이은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냐면, 지가 뭐 모던 바에 갔다가 모던 바에서 그 윤 씨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은혜는. 근데 윤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남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또 이은혜가 성매매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성매매 과정에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 말은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피해자의 어떤 저 명예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은혜가 말하고 있는 뭐 모던 바에서 만났다,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정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얼마 만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 달에 결혼했어요. 금방 했네요. 네, 금방 만나서 금방 결혼을 했고요. 뭐 혼인신고만 했지만요. 네.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결혼하고 나서 5달이 지난 다음에 2017년 8월 달에 결혼하고 한 5달 있다가 그 윤 씨 사망한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결혼하고 5달 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별거죠. 별거 상태에 있었지만 결혼 생활을 했다고 봐야죠. 어찌됐건 2019년 2월 달에 강원도 양양 펜션에 가가지고 보고 정소하고 보고 피를 이제 먹였는데 치사량이 미달돼가지고 실패하죠. 잘 아시지만 보고독이 아마 내 기억엔 테트로도톡신이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테트로도톡신. 그렇죠. 테트로도톡신. 마비독이죠. 마비독. 네. 근데 이제 그 실패를 한 게 2019년 2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2019년 5월 달 새벽에 새벽녘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낚시터에서 이제 밀어가지고 빠뜨렸는데 같이 간 그 지인이 깨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죠. 그게 이제 있고. 그러니까 한 3개월 단위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교수님? 2월 달에 양양에서 보고독 먹일 때 보험 실효가 되는 거를 겨우 살려놨어요. 돈을 실효가 되는 거를요? 실효 직전에. 원래 보험은 3개월 안 내면 실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우 살려놓고 보고독 먹였고요. 또 그 보고독 실패하고 또 보험금 쭉 안 냈었어요. 안 내다가 살려놓고 또 그 5월 달에 3개월 될 때 5월 달에 그때 또 용인 낚시터에서 한번 밀은 거예요. 쓰레기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관관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드디어 6월 30일 날. 잠에서 깬 지인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잠에서 깬 지인이 그럼 건진 거예요? 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여를 하다 보니까 빠져서 허부덕대는 사람을 안 건질 수가 없었던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은혜야, 네가 밀었잖아. 나 네가 미는 거 봤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 내가 밀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냥 내가 술 취해서 빠진 거야. 그러고 넘어가잖아. 그때 밀은 거를 잠에서 깬 지인이 밖으로 나와서 낚시터도 잠자는 데 있어요. 나와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끌시끌하니까 그거 빨리 구조해야 되잖아. 안 구하면 이상할 거니까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험 실효 직전에 살려가지고.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20시 25분경이죠, 결국은. 그 용서계곡에서, 물론 그 6월 30일은 한여름이기 때문에 해가 늦게 진다고 얘기하지만
밤 8시 20분 30분이 되면 더더군다나 산골마을은 거의 어두워요. 네, 안 보여요. 거기에서 용소계곡 그 가평 북면 도대리예요 거기가. 난 거기 몇 번 나 다이빙 몇 번 해봤어요 거기. 놀러 가서 형사들하고. 거기 아마 점핑하고 나서 헤엄쳐 나가려면 적어도 한 5, 6m 이상 헤엄쳐야 될 거요. 깊어요 그리고. 그럼 한참 들어가요. 한 4, 5m 되니까 밑에가. 난 밑에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서 밑바닥 한번 훑어보고 나온 적도 있긴 한데. 대단하죠. 되게 깊어요. 뭐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영 전혀 못하고 특히나 저 윤 씨 그 누나가 얘기한 거 보면 물 공포증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 공포증을 극복하려고 수영도 배웠었대. 근데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저도 이제 물공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근무하던 동료 형사하고 스쿠버 가가지고 언젠가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스쿠버 형사 현장에서 사망해가지고 제가 죄인이 돼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고. 트라우마 있죠. 예. 그때도 2019년 6월 30일 날 20시 전화한다 그러면 자정이 되면 보험이 실효되는 거예요. 네. 와, 이거 뭐.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가평 경찰서 소속이잖아요. 네, 변사 사건 물에 빠진 거. 네. 그게 이제 한 4개월 걸렸네요. 2019년 10월 달에 가평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익사로 보고 네. 내사 종결을 한 거고 내사 종결이 되니까 그 누나죠, 누나. 네, 특히 그 피해자의 있잖아요. 누나가 2019년 11월 경에 이제 일산 서부경찰서에다가 보험 사기로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네. 살인인 것 같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보면 아까 윤 씨하고 결혼한 게 3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3월 달부터 2019년 이때까지 쭉 있어왔는데 이은혜하고 조연수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다세대에서 계속 둘이 살았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둘이 살았다는 거예요. 따로 살면서. 그리고 이은혜 같은 경우 이제 이 누나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SIU가 보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니까 심지어는 윤 씨 누나한테 와가지고 보험금 안 주는데 좀 가족 입장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그런 뻔뻔스러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랄을 한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재조사에 착수한 게 2020년이에요. 20년이고요. 재조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얘기를 좀 꼼꼼히 들었어요. 서부경찰서 형사들이 이 수사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직접 증거는 없잖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한테 그 수사 서류 관련된 수사 서류를 전부 다 보여주면서 분석 의뢰를 좀 했었어요. 그 분석을 하는데 그때 의문점이 이제 형사들 의문점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윤 씨가 물을 무서워하는데 수영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왜 뛰어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윤 씨의 심리는 도대체 뭐였을까? 이제 그런 거 하나 분석해달라. 이제 그런 거 등등으로 이제 전문가한테 분석 의뢰까지 좀 했었다고 그러고 그 전문가가 내린 결론은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염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가스라이팅이다 이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 서부경찰서에서는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이건 쓸 수는 없어요. 직접 증거는 없으니까 강제 수사는 어려웠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려웠던 거고요. 그건 어려워요. 그 즈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일산 서부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2명을 불구속으로 이제 송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적용을 해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의 사건, 양양에서 보고동 먹인 사건, 그 다음에 용인에서 낚시터에서 밀은 사건도 조사는 했대요. 조사는 했대요. 그러나 이제 보험 사기 쪽에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썼던 거고,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때 얘들한테 강제로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면 좋겠어서 출석 요구를 하면 안 들어왔으면 싶었대요. 근데 연락하면 두 연놈이 총알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는 이거 계획을 짜고. 예. 거기다가 그냥 뭐 와가지고 충실하게 그냥 딱 또 언제든지 또 형사가 연락하면 행불로 처리하려고 소재불명으로 연락하면 전화 득달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형사가. 그러니 이거를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시간은 또 사건이 오래된 거고. 그렇죠. 직접 증거는 없고 출석 요구하면 딱딱 들어오고 전화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고 이게 구속 수사의 여건이 안 되더라는 거야. 영장 청구 못하지. 거기다가 변호사까지 이은혜는 딱 선임해가지고 저 일산서부서에서 조사 받을 때 항상 변호사 대동해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문 나는 사항을 전부 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검찰에서 보다 확실하게 더 해야 된다. 이 수사는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된다. 우리는 요 정도 상태에서 불구속 송치하지만 하는 식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2020년 2월이에요. 최선을 다하셨네요. 네,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보낸 겁니다. 네, 네. 의정부지검 이제 고양지청으로 이제 그렇게 보낸 거고 다시 2019년 이제 또 갈게요. 네. 이은혜가 보험금 청구한 건 2019년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요. 그 청구했는데도 안 주니까 유족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거부했던 거. 아니 뻔뻔함이 극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이제 끝났는데 2020년도에 그 누나가 그 익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 국민청원 올려요. 네. 2020년도에 네. 올리게 돼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좀 시끄럽게 어떤 이슈가 되기 시작할 무렵에요. 네, 네. 그 즈음이 이제 인천지검에서 고양지청에서 보니까 얘네들 주소지가 인천지검 관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천지검으로 이송을 해버립니다. 아, 인천지검으로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이제 그 피고소인의 그러니까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그래 그게 인천지검이니까 2021년 2월 11일 날 네. 인천지검으로 그걸 보내요. 인천지검에서 사건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일산 서부서에서 올라온 사건이에요. 네네네. 거기에는 의혹 투성이죠. 왕창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구속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붙인 거란 말이에요.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 실효 직전에 다시 살렸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양양 보고도 용인 낚시터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인천지검에서 받아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재수사하자. 전면 재수하자. 이게 전면으로 간 거예요. 예, 인천지검에서. 네. 그래가지고 인천지검에서 현장 검증을 3번 했어요. 용서계곡 같은 데 가서. 열심히 했네요. 3번이면. 예, 용서계곡에서 3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 듣고 SIU에서도 4번인가 5번 갔다고 들었어요. SIU도요? 예. SIU는 보험사기 그 수사 조사단. 거기서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인천지검에서 사건을 받아가지고 용서계곡 현장 검증을 3번 정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건에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련자 30명 데려다 조사했어요. 참고인조사 30명이나 30여 명 이상 조사했고요. 그때 이제 한 게 얘네들 주거지 압수수색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했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네. 각종 감정 의뢰, 심지어 자문도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영장을 14번 집행했습니다. 14번.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14번 검찰에서 받아갖고 집행을 했어요. 검사도 엄청 꼼꼼하게 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언급만 한 거잖아. 용서계곡 사건만 보험사기로 해가지고 보내면서 그 뒤에 언급한 거 수사한 내용. 네. 용인 사건, 네. 양양 사건. 앞에 두 개. 그 두 건을 경찰에서는 의율은 안 하고 거기다 붙여서만 보낸 거예요. 네. 검찰에서 더 하라고. 네.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한 겁니다. 보고독하고 낚시터 사건, 살인미수. 예, 그거를 추가로 입건하게 된. 그래서 이제 죄명이 3개가 된 거예요. 살인미수 2건, 살인 1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 검증이니 뭐니 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어요. 2월달에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 10달이 흐른 다음에 이제 얘들 데려다 조사하자. 그래서 2021년 12월 13일 날 이 두 인간을 불러다가 1차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작년 말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시 들어와. 네. 그 12월 14일 날 오라고 불렀는데 요것들이 그대로 도망가 버린. 이때는 안 되겠지. 예, 이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12월 14일 날 도망갈 때 이제 경찰이 찾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구한테 문자 보낸 게 있어요.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다 하는 메시지 보내요. 이은혜가. 그거 찾았어요.
감발로. 그리고 감이 딱 온 거지. 근데 이제 이미 자기네 집 압수수색 해가지고 대포폰 뭐 20여 개 찾아내고 막 이런 거 이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해갖고 이제 내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잡으려고 한 3개월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경찰하고 협조 안 하고 네. 검찰에서 스스로 잡아보려고 돌아다닌 게 한 3개월 돼요. 어렵죠. 못 잡았죠. 어렵죠. 검거 전문은 절대 네. 안 돼요. 경찰 검찰. 못 따라가요. 2022년 올해 3월 30일 날 공개 수배하잖아요. 네. 검찰에서. 네. 공개 수배를 하고 그것도 도저히 공개 수배했는데도 안 잡히니까 4월 6일 날 경찰 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하고 네.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광역수사대라고 안 하죠. 그 합동수사본부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네, 꾸려가지고 처음에는 11명 했다가 나중에 42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요번에 검거할 때는 광수대가 이를테면 광역수사대가 42명 붙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4월 6일 날 합동수사본부 구성하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4월 16일 날 12시 25분경에 이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검거한 거죠. 엄청 크더라고요, 오피스텔이. 예. 거기에서 이 검거를 했는데 검거할 때 각각 휴대폰 한 대씩 있었고 휴대폰도 딴 것도 더 있었다고 그래요. 대포폰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4월 16일 날 12시 25분에 잡아가지고 고양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16시 10분경에 넣어놨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고양경찰서에서 이은혜가 그 일산 서부경찰서 형사를 만났대요. 그 서부 형사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 딱 하더라는 거죠.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이제 잠시 있다가 오후 5시경에 인천지검으로 이제 보내서 네. 오늘 아마 영장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요. 구속영장 신청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48시간 이내에 저 영장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저 불구속으로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게 이제 규정이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요게 1년의 과정 내가 약간의 얼개를 좀 이제 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은혜부터 볼게요. 네. 그러면 이은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은혜는 91년생이에요. 91년생이고 인천 출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다 나와서 할 거예요. 절도, 폭행, 성매매, 보험 사기, 구범이에요. 아, 스펙타클하더라고요. 절도는 거의가 원조 교제에 가가지고 네, 원조 교제 남성이 먼저 씻으라고 그래서 씻는 사이에 지가 훔쳐가고 도망오는 형태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절도 전과가 많은 거고요.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최초로 친구하고 둘이 가가지고 16만 원을 받고 원조 교제를 했대요. 중3 때. 그러고 이제 그 돈 훔쳐갖고 나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 이제 7월달에 처벌받은 사례가 하나 있고요. 네. 2009년도에 이제 절도 등 9번 그 소년부 재판으로 회부된 거, 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네. 얘가 2010년도가 얘가 20살 때예요. 네. 임신을 해요. 네. 임신을 했는데 아이의 이제 그 임신한 아버지는 조금 이따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직도 이제 그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사건. 인천 그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뭐 사망하고 나서 동승자로 보험 받았다 뭐 어쩌고 하는 게 이제 아이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김 씨인데. 근데 얘가 2010년도에 이 그 김 씨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요 나이트클럽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랬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폭행 전과가 올라간 게 그때 올라간 거래요. 그럼 임신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남하고 싸워가지고 또 폭행 전과도 하나 올라갔던 거예요. 개차반이에요. 결국 그 아이는 2011년 1월 15일 날 낳게 됩니다. 딸입니다. 딸.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성은 사망했잖아요. 네, 죽었죠. 2014년도에 이제 또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이 씨예요. 이 씨. 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제 파타야 가가지고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하죠. 예. 그래서 이걸 그저 보면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또 범행이 몇 개가 나와요. 17년부터 19년 사이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 사기꾼은 사기꾼이야. 해외 여행 가가지고 보험 사기를 하는데 그 여행자 보험 들어놓고 지갑 잊어버렸다는 거 외국에서. 네, 그럼 돈 그러면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경찰에다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 일본 경찰에서 확인 증거로 주잖아. 그거 들고 와서 한국에서 변상받는 그런 형태예요. 보니까
뭐 잠깐 뭐 그게 한 5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몇 개만 내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윤 씨하고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그 다른 내연남하고 일본 가가지고 놀고 거기서 돈 지가 150만 원 잊어버렸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와서 150만 원 받아 처먹은 거예요. 그 내연남 맞지 그거. 내연남이죠. 예. 그 다음에 윤 씨하고도 갑니다. 윤 씨하고도 여행 가가지고 뭐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또 135만 원인가 한번 또 받아먹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 달에는 조연수하고 마카오 가요. 마카오 가가지고 거기서 조연수하고는 마카오 2번 갑니다. 2번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이때는 저기하고 살 때 아니에요. 윤 씨하고. 마카오 2번 가갖고 한 번은 200만 원 받아 처먹고 한 번은 120만 원 받아 처먹고. 이게 보험 사기꾼이에요 이거. 남자가 몇 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내가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보험 사기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 한 해 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네. 2016년도 5월 달에는요. 네. 또 다른 남자하고 그 가짜 혼인시가죠. 뭐 부모님 사가지고. 부모님 하객 다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축의금 이제 가로채기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쪽 집에서 그 결혼식 비용 공동으로 내자고 그러니까 안 내고 이러는 바람에 파혼 당하는 거 있죠. 네. 그거 뭐 사진 떴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거 난 도대체 이 여자 아이고 하여튼 윤 씨 만날 때도요. 그 상견례하고 혼인식 올려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랬는데도 네. 상견례 같은 거 거부하고 그러는 바람에 혼인신고만 2017년 3월 달에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아시면 이연애는 대충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럼 조연수. 네. 조연수 92년생이에요. 이은혜보다 한 살 어려요. 네. 얘는요 의정부아입니다. 교수님 관할이시죠? 예, H중학교 다니던 애예요. 의정부에 있는. 예. 아이씨,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영학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조성호, 또 하다 보니까 여기 조연수까지, 나 의정부 살고 있는데 의정부에 사고 치는 애들이 자꾸 나오네요, 근래. 전국적으로 뭐. 하여튼 조연수가 의정부아입니다. 네. 얘는 뭐, 이제 보면은 1인 매춘업소, 를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포주네요. 그 포주죠. 이즈음에 아마 이은혜 만난 걸로 추정돼요. 성매매 할사. 나이 어린데도 그런. 네, 일찍 그러니까 청소년들 불러다가 하는 거죠. 어린애들 그런 거요. 그래서 2019년 3월달 인천의 다세대에서 이제 이은혜하고 계속 동거해왔던 거고요. 자 이제 그 또 유족 얘기를 좀 잠깐 또 옮길게요. 유족 그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본 거는 보험 사기 치려고 한 것만 손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이은혜하고 만나기 전에 전세 자금이 있었대요, 윤 씨.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보태준 돈 뭐 이런 거 다 합쳐보면 그런데도 이 양반은 삼각김밥 하나 살 돈도 없어갖고 채무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가족들이 준 돈 그 다음에 전세 자금 이은혜하고 만나기 전에 그 한 7억 가까이 된대요, 합치면. 그럼 얼마나 빨아먹은 거예요. 뭐 빨대 까져놓고 꽂아놓고 윤 씨한테 한 7억 가까이 쪽쪽 빨아먹고 마지막에는 죽여놓고 8억 달라고 했던 거라는 거지. 이 결론은. 이게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유족들 얘기는 이은혜나 조연수가 혹시 사이버 도박 같은데 개입돼 가지고 그 돈이 흘러가지 않았겠나. 이렇게도 뭐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윤 씨 가족이 피해 본 사례가 몇 개 더 나오더라고요. 카드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다며요. 카드깡이 뭐냐면 이제 윤 씨가 누나 혹은 매형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나 어려우니까 카드 좀 줘. 카드 준 모양이야.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와갖고 카드를 이제 윤 씨한테 이은혜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씨가 애초부터 이은혜한테 사주를 받아갖고 가족한테 카드를 갖고 나봐. 그렇죠. 그 주면 이걸 들고 가서 이은혜가 어떤 식으로 현금화를 시키냐면 주유소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네. 주유소 가서 기름을 500만 원치 넣는 걸로 전표를 끊어요. 예. 근데 실제로 기름 오가는 거 아니죠. 그 500만 원 파는 데서 일정한 돈을 이제 주유소한테 주고 카드깡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현금화 시키는 거. 그래서 그때 빠져나간 게 윤씨 계좌에서 2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윤씨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주유소도 처벌 빨리 했네, 이거. 근데 이제 이 깡하고 이렇게 해서 2억 이상 그 빠져나간 돈 그 전체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이 어디 쓰인 건 확인이 됐더라고. 이은혜하고 조연수가 쓰고 이은혜 가족한테 간 거. 요거 합치면
한 7억 가까이 빠져나간 데서 2억 정도는 조연수, 이은혜의 가족이 쓴 거로 이렇게 일단은 드러나는데 나머지 5억은 이거 도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는 거 같고요. 그 설은 나오더라고요.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가평경찰서에서 사건이 이제 익사 단순 변사로 종료가 되고 나니까 이은혜 정말 뻔뻔한 년. 연금공단 찾아갑니다. 연금공단? 예, 연금공단에 가가지고 유족연금 나오잖아요. 유족연금 1,300만 원 수령해요. 이게 월 46만 원씩 28달에 걸쳐서 받는 거. 유족연금 1,300만 원 신청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요번 사건 나왔고 도망가니까 이 도망가니까 2월 달에 이제 연금공단에서 지급정지 절차 밟았고 3월 달부터 중지시켰어요. 그동안 꾸준히 얼마 받았어요? 월 46만 원 받았던 거예요. 죽고 난 이후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이거 최고로 그래서 이제 요 정도에 얘기해주고 요거는 나중에 구독자님들 자세히 쭉 일목요연하게 할게요. 지금은 드러난 것만 제가 그렇죠, 예, 참고되시라고 일자별로 또 사람별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검거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서치해 드릴게요. 이 검거 정말 거의 엊그제 난리였었죠. 이 검거 과정이 획기적이에요, 이거. 경찰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저 검거 경찰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어떻게 검거를 했냐면 이은혜하고 조연수의 수사 서류하고 걔들이 진술한 거를 전부 분석을 했어요. 네. 자, 오리무중이지 얘들이. 이거 잡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 뭐 어차피 내가 이거를 방송에서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아씨 보도에 다 나버렸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보도 안 나는 게 좋은 건데 보도가 나버렸더라고. 네. 이게 깜깜하잖아요. 네. 오리무중인 상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근거 기록은 검찰에서 받은 조서 내용 있죠. 경찰에서 일산서부서에서 받은 조서 내용 있죠. 거기에는 뭐뭐 다 들어가 있냐면 그 사람의 취미, 성향, 종교, 만나는 사람, 뭐 이런 거 등등이 아주 그 사람 하나에 대한 게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네네. 그거를 근거로 딱 쥐고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성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 종교가 같은 사람, 뭐가 같은 사람을 또 추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족을 전체 뽑아갖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 원룸, 펜션 다 또 도출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CCTV를 다 까요. 진짜 말은 진짜 무지하게 힘든 수사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12명 시작했던 게 42명까지 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은신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고양시가 적지 않아요. 사실은 고양시 전체 CCTV를 분석했대요. 야, 장난 아니다. 고양시. 예. 고양시 전체 CCTV를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고양시 사이즈를 모르실 것 같은데. 사이즈 모르실 것 같은데 고양시 어마어마하게 커요. 창원 뒤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과정에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두 연놈이 모자 쓰고 걸어가는 게 삼송역 비슷한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딱 그 CCTV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명을 포착해가지고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의 단지 중에 어딘가에 얘가 있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또 뜬구름 잡게 고양시 CCTV 전체를 다 본 것도 뜬구름 잡는 거지만 어찌됐건 줄였죠. 근데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줄인 것도 줄였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해요. 요번에 그 찾은 오피스텔도 1551세대인가 살아요. 그거 못 찾아요. 아직 입주도 다 안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얘들이 무덤을 팔려니까 지인하고 1박 2일 놀러 갔어요, 이것들이. 이때 도주 과정에서 이면도로에 찍힌 게 그 지인들하고 1박 2일 경기도 일대에 있는 어디에 가가지고 1박 2일 모텔에서 잠자고 놀다가 겨들어올 때 그 이면도로에 찍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갔다 온 사람들 나중에 그 지인들도 경찰이 찾죠. 그래가지고 차남바로 이제 찾은 거죠. 찾아갖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오피스텔까지는 또 특정됐어, 오피스텔. 근데 몇 호에 사는지 또 몰라. 1500세대인데. 1551세대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미 이은혜 아버지하고는
경찰이 추적 단계부터 라포 형성이 라포형이 돼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협조는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서로. 이제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다 보니까 아버지 이제 그 설득해가지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거의 그 호실까지 됐대요. 몇 층 상간까지 됐으면 기동대 동원해갖고 다 치고 들어가면 돼요. 때려 부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일이에요. 15층하고 아마 내려와서 조연수가 내려와서 잡힌 데가 15층이고 이은혜 22층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22층에 애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동대를 동원해갖고 에워싸고 뛰어들어간다고 쳐도 짬병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거 못 잡아서 아버지 협조를 받은 건 아니에요. 뛰어버리면. 근데 이은혜는 또 맞아 떨어졌죠. 자수한다고 의사표시하면 조금 처벌을 덜 받을 수는 있잖아. 네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조연수는 아마 이은혜가 15층 내려가 보라고 심부름 비슷하게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 겨 내려오는 거 복도에 잡은 것 같고요. 네. 뭐 아른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22층 올라가서 이은혜 이제 검거했는데 아버지를 앞세워서 검거해서 자해라든지 사실 뛰어내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이게 뭐 청수하려면 무슨 협조를 받아도 그냥 둘러싸고 저 부시고 들어가면 되지. 소방관 동원해서 강제 개방하고 이거는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이 오피스텔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이 오피스텔은 이제 봤더니 네. 야 이거 웃기잖아요. 인천 연수구에서 아주 근거리예요. 그렇죠. 인천지검하고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구대하고 500m 거리예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지들을 죽으라고 수사했던 일산 서부경찰서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 있었던 거고요. 이에 저 오피스텔이 작년 12월 달에 준공해가지고요. 네. 올해 2월 달에 입주가 시작된 이 신축 건물이래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서로 잘 몰라. 다 안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이 옆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서로 잘 모르다 보면 네. 이거는 관심 안 갖는단 말이야. 네, 네, 네. 그걸 이용한 거예요. 네. 오랫동안 사람은 앞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고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구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이은혜하고 애들이 있어 누가 관심도 안 갖는 거야. 주민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이 외부인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통제를 네, 한대요.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지. 네, 네. 아주 최적의 조건이지 이은혜하고 조연수한테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인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습성이라든지 취향, 취미, 네. 종교 뭐 이런 걸 전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습성이나 취미나 종교나 이거하고 유사한 아니면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찾아갖고 그들의 가족까지 전부 뽑은 다음에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집까지 또 경찰이 파악을 하고 거기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싹 까는 형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는 대단하다, 진짜. 거고요. 대단하다. 그럼 그 집을 이제 찾아내면 그 집에 이제 뭐를 보냐면 전기 사용량을 봐요. 네, 봐야죠. 물하고. 한 사람이 물하고 전기 네. 사용량을 봐요. 무조건. 한 사람이 거주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거주하는 거하고 이게 얘들이 없어진 날짜부터 급격히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살면 그게 생활 반응이에요.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원룸, 아파트 뭐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그 CCTV 보고 물 뭐 전기 사용량 파악해서 딱 집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병헌이 추적할 때 아들 장남 유대균이 경기도 용인에 숨어 있었는데 네, 그 용인에 숨어 있을 때 그 원룸 잡을 때도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네.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단 말이에요. 빈집인데 네. 그걸 유대균이의 수행원의 사촌 여동생 원룸인가 그랬어요. 그게. 네, 네. 그 원래 평소에는 빈집이었는데 빈집이었죠, 예. 경찰이 가가지고 체크하니까 전기 사용량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 덮쳐갖고 유대균이 잡았잖아요. 네. 요번에 검관 그 인천청 그 경찰관도 그때 유대균이 잡은 사람이 껴있어요. 아. 네, 이게 검거는 검거 나름대로 기법이 있는 네, 겁니다. 아무나 잘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까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 얘네가 잡힐 당시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요?
굉장히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대요. 아니 마음고생 엄청 하고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음 놓고 못 돌아다녔다는 건 뻥이에요. 분명히 얘들이 음식점이나 어디 가가지고 당당하게 앉아서 밥 처먹지는 못했을지라도 네. 시내를 돌아다니는 건 하자 없었을 겁니다.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시기 때문에 예.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활동을 네. 했을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모자 봅니다.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고생했기 때문에 야유고 초췌한 모습이었고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디 고립되고 숨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게 제일 중요하죠. 먹을 건데 먹을 거 중에서 뭘 것 같습니다. 물이죠. 물입니다. 네. 물 있으면 꽤 버틸 수 있어요. 얘들 가보니까 페트병 생수로 한 4상자 정도 있더래요. 그리고 임시로 얻은 그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집규리는 거의 없어요. 전혀 없겠죠. 근데 이 집 그 오피스텔을 얻어준 사람은 지인이고 이 사람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네, 맞아요. 밝혔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네, 이제 이 사람도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얘네들이 12월 14일 날 2차 출석일 날 도망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거주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 딴 데 있다 들어간 딴 데 있다 겨들어온 걸로 보여요. 이제 그거 다 조사하면 나오겠죠. 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보면요. 공개 수배한 다음에도 거리 활보했고. 근데 이제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사람 많은데. 근데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님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우리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그죠? 네. 도망가는 사람이 시골로 도망가는 건 바보예요. 바보예요. 군중 속에서 동네 속에서 다 알아. 우리 동네 놈인지 굴러온 놈인지 다 안다고. 바로 신 거. 개벽 따고 소벽 따고 다 구분되는 네, 거예요. 네. 저 시골보다는 유리한 게 도심이죠. 사람 도심. 많은 데가 나아요. 그리고 얘들 거기 의도적으로 간 네. 거고요. 아, 또 거기다가 그러네. 주변에 쇼핑몰, 네, 있어요. 아파트 밀집 지역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자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삼성역 얼마나 번잡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이 이 기법을 기법을 행사하기 위해서 네. 도저히 11명 갖고 못 하겠으니까 42명으로 인원을 늘렸던 거고요. 대단하네. 네. 그래서 CCTV 분석해가지고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교수님 네. 지금 잡았으니까 잡은 대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제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사가 네. 난해합니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어떤 모양이 나나요? 자, 일단 지금도 벌써 이은혜 협조 안 하고 조연수 하죠. 까고 앉아. 네. 이은혜는 뭐 변호인 들어와야지 진술한다고 하면서 무비권 행사하고 지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괘씸한 년이 하죠. 조연수 새끼는 진술을 하는데 계속 닭발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판인데. 교수님 죄송한데 자, 닭발 깐다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리발 내민다. 오리발 내민다.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닭발 깐다고 얘기하는. 수사에 이 다이빙 이제 그 용소계곡 다이빙과 관련돼서 예. 분명히 얘네 둘은 스스로 뛰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말이 되냐고. 우리가 미른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미른 것도 아니고 사실 가평경찰서에서 그 영상과 사진을 확보한 게 그냥 내사종결한 사유가 됐었어요. 네. 사실은 걔들이 어떻게 보면 연출하려고 미리 만드는 그렇죠. 것처럼 미리 만든 찍어놓은 거죠. 거야. 예, 그럴 거기 겁니다. 보면 누가 미른 사람 하나도 없어. 네, 네. 지들끼리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뛰었다고 봤기 때문에 내사종결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변사 사건을 네, 네. 가평에서 네. 그거를 계속 주장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용한 건 뭐냐면 부작위 살인이에요. 부작위. 부작이에요. 이거. 부작위는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처벌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근데 그 구조 의무에 문제가 생겨요. 구조 의무는 선생하고 학생이 같이 갔는데 학생이 빠지면 선생은 당연히 건져야 돼요. 그걸 방기하면 부작위 살인이에요. 네. 부부가 같이 갔는데 아내가 빠져 남편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것도 부작위 살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냐면 구조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작위를 적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자 이은혜는 부부니까 구조 의무가 있다고 칩시다. 네. 조연수는 부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동행이잖아요. 동행인이 물에 빠진 거 안 건졌다 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수영할 줄 알잖아요. 교수님. 수영할 줄 알아도 조연수는 엄밀히 얘기하면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작위 살인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구증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은혜와 조연수가 공모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부작위 살인이 적용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죠. 둘 다 말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작위 살인범이 되려면 사전에 둘이 공모했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안 건져낸 게 이 2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요새에 간 사람 여러 명 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집단으로 구조를 안 했다. 난 그게 의구심이 간다. 맞아줄까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비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구조 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구하지 않는 행위는 그거는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안법이 없어요. 근데 멀쩡멀쩡 쳐다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고 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근데 또 뭐 혹시 보험금 나누려고 할 생각은 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험금 목적에 나눌 목적으로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봤다면 그건 공모한 게 밝혀지는 거죠. 공모한 게 밝혀지면 구조하는 게 부작위 살인이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에요. 아이씨 열받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부분 이제 굉장히 검찰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독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용인 낚시터 사건, 요것도 통화 내역이라든지 참고인 목격자 진술, 금품 혹시 나눈 정황 같은 거 이런 거 확실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력자가 있다면 이 조력자들이 키면 될 거예요, 이 사건. 그럴 겁니다. 저도 조력자 잘 찾아야 돼요. 잘 찾아내요. 조력자 잘 찾으면 조력자가 이 사건 해결하는데 통으로 해결하는데 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봐야 되고요. 지금 저 같이 그 물에 빠졌을 때 그 옆에서 멀뚱멀뚱하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남성 그 하나 이 무식갱이는 지금 저 다른 사기 마약 범죄를 좀 구치소에 있잖아요. 완전 자범이던데. 얘 조사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얘에 대해서도 이은혜가 그 아래다가 제보할 때 내연남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전화도 되고 내연남하고 같이 가서 남편 죽었다. 몇 명이야 도대체? 그럼 조연수도 내연남 그때 옆에 있던 사람도 내연남이야? 진짜 복잡하네. 하여튼 인터뷰하면서 태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뻔뻔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인, 공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했다. 일단은 꼬투리 잡아가서 빼야 됩니다. 뭔가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인미수 사건 중에 하나 그 저 보고동맥인 사건 있잖아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 경찰이 이제 이은혜 그 주거지 대포폰 수색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그 대화를 또 텔레그램 썼어요. 살렸어요. 거기 봤더니 이은혜가 이런 얘기예요. 아니 보고독을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뭐 이게 보낸 내용이 있어요. 빼박 캔트네. 빼박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살인미수 사건 중에서 보고독 사건 관련돼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꼼짝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서도 지인이 빠진 거 뭐 은혜야 네가 나 밀었지 이거 대화 들은 내용 이런 거 등등 한다면 용인 낚시터 사건도 살인미수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두 건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용수계곡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작위 살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찰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청에서도 그냥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인천청에서 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석바위 교통사고. 돌아가신 사건. 근데 아직까지 교통사고 지금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파타야 그 스노클링 사고. 근데 스노클링 사고는 보니까 유족이 그 사망보험금 전액 가져갔더라고요. 이은혜가 먹은 건 없어요. 그러나 저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또 내사를 해봐야죠. 돈 빨리고 또 돌아가실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천경찰청에서는 지금 별도로 석바위 교통사고하고 파타야 스노클링 사고는 아마 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잘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얘들 이은혜하고 조연수를 이번 사건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얘들이 착각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들이 그 알이라는 프로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너무 쉽게 봤지. 거기다가 보험금 안 줘요 하고 잃어버리면 인터뷰 몇 번 하면 거기서 보험회사 대기업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뭐 이거 안 돼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뭐 이러면서 방송 나올 줄 알았어. 그 방송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득달같이 8억 줄 줄 알았지. 엄청난 착각이지. 그 알은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준수사기관이에요. 저 취재 다 해보고 이거 뭔가 의심 거기서도 몇 번 가서 용서계곡 그 저 취재하고 현장 검증 비슷하게 했던 거 아니야. 베테랑 작가들이 몇 명인데.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조연수도 내연남, 그 옆에 같이 있던 내연남, 남편은 죽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들은 그 제보 받은 PD가 이거 뭐지 안 하겠어요? 그 알을 아주 저 핫바지로 봤다. 룰루랄라로 봤다가 이거 실수한 거고요. 두 번째 SIU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보험회사 보험조사위원들을. 보험 얘들 보험조사위원들 얘들은 생각은 가평경찰서에서 그냥 내사 종결해버리면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냥 바로 돈 지급되는 줄 알았던 건데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SIU가 딱 붙어갖고 현장도 몇 번씩 갔다 왔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거의 반수산 해놓은 것 같아. SIU에서. 그러니까 그 알 우습게 보고 SIU 그 보험조사위원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역시 얘들은 뭔 줄 알아요? 가족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유족 지들이 가족이 붕괴되고 해체된 집에서 삶을 살아가지고 가족이 얼마나 끈끈하고 가족의 힘이 위대하다는 걸 얘들 착각을 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몰랐겠죠. 윤 씨의 가족들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지네 가족 같으면 대충 넘어갈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춘 거예요. 가족의 어떤 그 위대한 힘. 가족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알 보험조사위원 가족의 힘을 너무 얕잡아 봤다가 얘들 이제 물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를 설명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각조각 드리는데 가평서 수사 관련돼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6월달 사건 아니에요. 그때 그 가평경찰서에서 이 사망한 윤 씨 남편 휴대폰을 조사했대요. 받아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했대요. 뭐 나오지 않았을까요? 거기? 거기서 특별한 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요. 그런데 이은혜 거하고 조현수 거를 보려고 휴대폰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근데 물론 강제로 뺏을 수는 없었어요. 이 살인 사건인지 여부는 그때 가평서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으니까. 동영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물놀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출해서 찍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출한 거란 말이야. 물놀이 동영상 그 자체 때문에 그것만 보고는 가평서에서는 도저히 이거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쭤보고 싶은 게 동영상 것도 봤거든요. 좀 화날 때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망 일산 추정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빠져 죽은 시간 40분. 근데 그 화날 때 찍은 거가 그 사람이 자진해서 들어갔다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없고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영향을 줬냐면 이렇게 오손도손 와서 즐겁게 놀러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준 거죠. 희덕거리고 부르고 물장구 치고 하는 이런 영상 자체가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딱히 무슨 의심할 만한 사안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교수님 그때 또 보험 같은 거는 몰랐고 가평서는 영상을 보시면 교수님 되게 이렇게 괴로워하는 물장구 치면서 흔드는 거. 뿌듯한 윤 씨를 두 놈이서 막 흔드는 거. 근데 그것도 장난으로 봤을 수 있죠. 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공포에 떠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때는 물놀이 동영상이라고 그러면 지인들하고 와서 뭐 떠들고 놀고 이렇게 장난으로 볼 수 있었던 거지. 하여튼 이은혜하고 조현수한테도 휴대폰 달라 그랬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점이 당시에는 없으니까 강제로 뺏을 수는 없어서 이미 제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혀요. 이은혜 인연이. 남편 장례치를 내면 휴대폰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맞죠. 휴대폰에 사람 연락처도 있고 여기저기 연락돼야 되는데 통화할 곳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가평경찰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장례 치르고요. 바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가더니 일주일 지났어요. 뻔하지 모르다. 자 주세요. 가평경찰서 얘기하니까 아이씨 가방 속에 넣어놨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가방채 그냥 휴대폰이 사라져 버렸어요.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 의심해봤어야죠. 의심은 가야죠. 정상적으로. 조금 더 의심해보고 조금 더 수사해봤어야죠. 나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평서에서는 물놀이 동영상이 있고 아이 그래 휴대폰 뭐 큰 혐의도 없는데 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수사만으로는 변사 사건 수사하면서 무슨 보험이 들었는지 말았는지 뭐 이런 거 이은혜 또 뭐 똥구멍까지 살펴볼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한테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하니까 검사가 그 안미영 검사 그렇죠 아마? 검사가 종결하십시오. 그래서 검사가 뭐 사과문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평서에서 정리된 건 뭐 검찰이건 뭐 경찰이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일산 서부서 건을 한번 봅시다. 일산 서부서는 누나가 이거 보험 사기 살인 사건 같다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부서에서 가평 현장에 있던 인물들을 참고인 조사를 했어요. 아, 가평 현장에. 예. 근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휴대폰 제출받아갖고 좀 들여다봤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양양하고 용인 사건 그 수사 범위에 포함을 시켰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험 사기에 집중하느라고 그 부분은 잘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특히나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대꾸하고 댐비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가스라이팅 했다는 전문가의 소견까지 받았지만 역시 직접 증거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수사보고는 그냥 다닥다닥 붙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찾지 못해서 구속영장 신청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내용 이런 내용 양양에서 이랬고 보고동명했고 용인에서 어쩌고 뭐 이번 용수 사건도 뭐 이렇고 이거를 그냥 낱낱이 조사한 거 전문가 소견까지 붙여가지고 검찰에다 보낸 거예요. 불구속 송치.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니네들이 이거 맡아서 깊숙하게 더 수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일 건 다 붙인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 안 하. 사실은 경찰에서 얼리벌리해서 보내면 수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의심나는 점을 조목조목 그냥 방대하게 해서 붙이면 검사가 읽어보고 수사 안 하면 나중에 바보 되거든요. 그럼 근거 자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요. 또 인천지검에서는 이제 고양지청에서 인계받았잖아요. 네. 인천지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작년 2월 달부터 현장 용소계곡 가서 3번 정도 검증 작업했고 관련자 한 30명 넘게 조사했고 주거지 그 이은혜 조수연 주거지 압수수색했고 거기서 큰 성과가 나왔어요. 영장 아까 뭐 계좌 뭐 통화 내역 다 추적했고요. 대포폰 여러 개 나온 거 그 주거지에서 그리고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 있잖아. 보고도 이렇게 매겼는데 왜 안 죽지 않네요. 이건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살인미수도 큰 죄예요. 그럼 용수계곡은 당장 직접 증거 없으니까 더 수사해 봐야 된다고 칩시다. 텔레그램에서 이 보고도하고 보고 정소하고 보고 피를 이만큼 먹였는데 왜 안 죽지 않은 대화 내용이 둘이 있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살인미수는 정립됐어요. 체포 가능하잖아요. 그냥 현장에서 체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고 오랫동안 시간 끌을 일이 없었던 거라고요. 얘네끼리 말을 또 맞췄을 거고. 그러니까요. 숨어 있으면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둘이 앉아갖고 입만 맞췄지. 마인드 컨트롤 하고 계속. 그걸 내가 생각할 때는 텔레그램 대화 보고도하고 피 이만큼 섞였는데 왜 안 죽지 하는 내용 나왔을 때 그것만으로도 일단 신병 확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얘네 조 씨하고 이 씨가 보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보험 설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라고 그래야죠. 공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그걸 교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 진짜 꼼꼼하게. 그러면 있는 보험은 다 털어갖고 다 먹었다 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보였어요. 이거는 아주 키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키맨 얘기한 중에 이건 중요한 키맨일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그러시다 보시면 이은혜의 남자친구라는데 그것도 지금 저는 유동적이에요. 남자친구인지 내연남인지 아니면 조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다 조사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수적인 것도 하나만 대충 짚고 갈게요. 이은혜 팬클럽 생겼어요? 네, 봤습니다. 외모 때문에 팬클럽 생겼대요. 신창원이 티셔츠 때문에 생기고 뭐 유영철이 때 생기고 하더니 이건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요거 지금이라도 참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이 반사회성을 적당히 보여야지 말이 그러면 이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한 사람에 대한 도리 아닙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은혜 부모는 이은혜가 효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뻥 터지니까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 뭐 이 얘기 나오죠. 검수완박. 검수완박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검찰 수사권 박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탈,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 언론에서 아주 엿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입니다. 그거를 그냥 검찰 수사권 박탈, 박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완전 박탈, 검수완박. 정말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씀은 이게 주어에 따라 틀리잖아요. 검찰이 주어가 되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될 수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독립입니다. 수사권 독립의 수사의 자율성 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양쪽을 다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 검수완박이
이거 쓴 그 저 정치인이 먼저 써가지고 언론이 따라했겠지만 말도 참잘 만들어. 정말 저 야비한 짓 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번 사건이 그 이은혜 조연수 사건이 터지니까 검찰 그 수사권 폐지하고 연관돼서 두 분이 얘기하셨더라고. 그렇게 붙여버리대 이게. 이 두 분이 막 이은혜 사건을 사례로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검수 완박이 돼버리면 이 사건을 묻힐 뻔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시더라고요. 네. 검사가 보안 수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아닙니다. 보세요. 네. 첫 번째 가평서에서 종결한 그 과정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해야죠. 그걸 어떻게 종결을? 둘이서 같이 한 거예요. 변호사 사건의 책임자는 검사예요 현재까지. 네, 검사예요. 그러면 가평서 사건 종결한 게 검찰이나 경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양쪽 기관이 다 책임을 진다면. 예. 그다음에 재수사를 검찰청에서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일산 서부서에다 유족이 제보해가지고 한 거예요. 재수사. 네. 그다음에 그쯤에 그 아래서 방송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관심이 촉진되는 바람에 손 뗄 수도 없었어. 네. 안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일산 서부서에서 불구속 송치를 해줬잖아. 그거 끝낸 게 아니고 송치했잖아요. 해줬잖아요. 네, 그거 받았고 네. 그거에 의해서 검찰에서 증거물을 확보한 거고. 네. 그다음에 합동 수사해가지고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이게 검수 안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검거는 또 경찰이 있죠. 검거는 경찰이 있죠. 정확하게. 이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솔직히 저 사견 한번 얘기할까요? 네. 예. 민주 현대사회에서 사법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 속에 있는 게 맞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력 관계지 상하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엄밀히 얘기하면 권한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재판은 재판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그게 맞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1953년도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질 때 그 시기에 경찰 어떤 친일의 잔재, 청산 안 됐고 독재 정권의 어떤 그 신현노릇 한 것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 하면서 검사한테 수사의 주재자 역할을 권한을 줬어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 가져가야 된다고 뭣도 박았어요. 네, 맞습니다. 명기가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시간만 나면 경찰에서 요구했던 거고 저도 경찰에 재직하면서 어떠한 경우로도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생하셨죠. 극도로 많이 했습니다. 극도로. 예. 그런데 지금 일정 부분 이제 수사 관련돼서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정권 말기가 돼가면서 갑자기 이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제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옳은 제도도 시기에 또 어떤 문제점이 따르게 되거든요. 타이밍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인데 시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저는 교수님 제 사견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기소청하고 수사청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둬가지고 법무부 소속하에 둔대요. 예, 그러면 검사가 더 많이 가 있어 거기는. 예, 그러니까 그 수사검사하고 진짜로 재판에서 치고받고 변호사 집단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조금 5만 명이나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려면 그들하고 법리로 싸우지 않으면 이제 재판에서 져요. 아무리 공소유지 잘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공소하면서 아주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은 따로 또 양성을 해서 그쪽에서 거기 또 수사관들도 같이 가야 될 거잖아요. 우리하고 하고 그다음에 기소 관련된 거는 저는 왜 그러냐면 수사검사하다가 공판검사 가고 공판검사하다가 행정검사 가고 이렇게 막 도는데 저는 검사도 전문화이죠. 지금 범죄자가 이렇게 이씨 조씨 사건만 해도 얘네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애들인데 이러한 애들을 갖다 처벌을 하려면 수사도 잘해야 되지만 보안 수사도 뭐 수사청을 만들면 거기는 뭐 경하고 검하고 협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소 관련돼서 기소한 이후에
공판에 대해서 신경 쓰려면 지금 이 싸움에 대해서 검찰이 막 싸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뭐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다뤄야 될 문제인데 시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게 유감스럽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검찰 수사권 관련돼서 법령에 기재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의 OECD G20 국가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왜 경찰에서 그런 얘기 주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검찰권 관련된 거, 수사권 관련된 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법령에 명기돼 있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 인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나라밖에 없어요. 연방도 수사청 있잖아요. 독일도 다스 분데스크리미날라트로 FBI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상호 협력 관계로 하죠. 만나면 돼요.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사 자체 인력이 검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법령의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똑같이 명기된 나라는 지구상에 멕시코, 벨기에, 대한민국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네. 아니 교수님 제가 하나만 잠깐 얘기하면 검찰도 수사관들 빼갖고 따로 수사청 만들면 저희 방대할 일은 없잖아요. 왜 그래 관세청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님들은 재판을. 그거는 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 이은혜 사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건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 이거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문제 따르는 거 있어요. 왜 초창기부터 포상금만 올리냐? 안 붙였냐? 포상금. 포상금을 안 올리니까 공개 수배했는데 제보 안 오는 거냐고 얘기 받았어요. 근데 이 포상금 그 규정을 몰라서 그래요. 포상금은 경찰에서 합니다. 포상금은 테러 방지라든지 중요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형 무기 정도 되는 거는 100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고요. 장기 10년 이상 뭐 징역이나 금고는 한 5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방청장이 경찰청장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데 뭐 3인 이상 연살인 범죄자는 최고 5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규정상으로 보면. 근데 검찰에 그 규정이 없어요. 이건 경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경찰에서 그럼 현상 걸어주면 되지. 그런데 또 기관이 다르잖아요. 공개 수배 기관이 검찰인데 사건은 검찰인데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고 경찰 손을 떠난 건데 검찰에서 수배를 했는데 경찰 예산으로 현상금 걸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금 이게 이제 관련돼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다. 교수님 이거 조사님 고생 많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이은혜 조연수 관련된 거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제가 좀 찾았으니까 조금만 정립이 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완전히 마무리되면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완전 정보겠어요, 교수님. 네, 요 정도 선에서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